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5년 1월 6일 낮 12시 21분 경상북도 문경시 대정숙 인근 도로에서 오늘 스토리가 시작합니다. 여기가 평소라면 평화롭기 그지없는 곳인데 이날은 좀 달랐어요. 수많은 경찰관들이 지나가는 차량들을 일일이 검문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잠시 후 경찰이 황급히 사이렌을 켜고 한 차량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 1km 정도 갔을 무렵 이 도주자가 체념을 한 듯 서서히 속도를 줄였고 곧 운전석에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그는 48살의 남성 강 씨입니다. 행색이 매우 초라했어요. 검은색 운동복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또 이 바지가 물에 흠뻑 젖어 있고요. 그는 별다른 저항 없이 순순히 검거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손목에 극단적인 시도를 한 흔적이 있더라고요. 강 씨가 이렇게 경찰에 붙잡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누구보다 큰 충격을 받은 건 그를 평소 알고 있던 주변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강 씨가 사실 모두의 부러움을 살 만큼 아주 유능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풍족한 이른바 한국의 엘리트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대한민국 부촌 중 하나인 강남 서초구에 자가로 거주를 하고 있어요. 또 외국계 회사에서 상무이사까지 역임한 인물이고요. 아니 그런 사람이 왜 도주를 하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걸까요?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사건은 불과 12시간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먼저 강 씨란 인물에 대해 좀 알아보면 연세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이후 연세대 대학원까지 졸업한 인재입니다. 이후에 이름만 대면 모두가 아는 외국계 기업에 취직을 해서 거기서 재무를 담당하게 돼요. 능력이 좋았는지 회사에서도 계속 인정받고 또 이직도 하면서 연봉이 계속 불려갔죠. 앞서 말했듯 상무이사 자리까지 가면서 말 그대로 승승장구합니다. 그 사이 대학 시절 만난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예쁜 두 딸을 낳았고요. 또 이후에는 한국에서 소위 부자들만 살 수 있다는 서초동 40평대 브랜드 아파트를 대출 없이 구매할 정도로 재력도 상당합니다. 정말 누가 봐도 부러워할 인생이에요. 그런데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왔죠. 우선 2009년 강 씨는 연봉 9천만 원에 달하는 조건을 받으면서 강남에 있는 대형 한방병원으로 이직을 하게 돼요. 거기서 재무회계를 담당하는 역할이었죠. 너무 좋은 직장입니다. 연봉도 높고요. 참고로 2009년 당시의 직장인 평균 연봉이 2,500, 300 정도였으니까 9천만 원이 얼마나 높은 건지 짐작이 가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일한 지 불과 3년 만인 2012년 11월 상황이 급변합니다. 병원장이 바뀌게 되는데 이때 병원장이 강 씨에게 퇴사를 종용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장이 나가라는데. 그래서 별 수 없이 강 씨가 나오게 되는데 그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자기 정도의 능력 또 스펙이라면 곧바로 좋은 직장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근데 현실은 녹록지 않았죠. 이후 몇 번의 취업 제의가 들어오긴 했지만 이게 또 강 씨의 눈에 차진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게 9천만 원이나 되는 고액 연봉을 받던 사람이 비슷한 조건으로 이직할 자리가 사실상 많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결국 강 씨는 안 되겠다 싶어서 취업을 포기하고 대신 주식 투자를 통해 돈을 벌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식 투자로 생계를 꾸려가려고 보니까 자기 딸들한테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들 잘 나가는 유능한 아빠인 줄 알 텐데 어딘가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는 실직에 대해서 아내에게만 털어놓고요. 당시 각각 중학생, 초등학생이던 딸들에게는 이를 숨기기로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아빠 회사 갔다 올게 하고 평소처럼 출근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선후배들의 사무실에 가서 시간을 보내다가 퇴근 시간에 맞춰 집에 들어오게 되죠. 근데 이게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한 달, 두 달 이마저도 힘들어지니까 아예 집에서 한 1.5km 떨어진 곳에 고시원을 얻어 생활합니다. 거기로 출퇴근하기 시작한 거죠. 여기는요, 월 32만 원에 창문이 없는 2평짜리 작은 방이었습니다. 한편 그는 이곳에서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에 매달립니다.
사실 주식을 잘 아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재무 쪽도 알고 내가 주식을 공부만 한다면 대박을 칠 수 있을 거다라고 믿게 된 거죠. 선후배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고시원 방에서 라면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면서 투자 공부에 전념을 했고요. 그 와중에 집에도 매달 400만 원씩 생활비를 건네줬다고 해요. 사실 겉으로 봤을 땐 여전히 풍족한 삶을 좀 살아가는 듯 하죠. 실제로 당시의 큰딸은 연회비 80만 원짜리 요가 학원에 다녔고요. 본인 또한 고급 헬스장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를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려면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담보로 5억 원의 대출을 받았고 그중 4억 원을 주식에 투자합니다. 이거 벌써 불안한 기분이 들죠? 네, 그 투자는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시작한 지 1년 만에 2억 7천만 원을 잃었고요. 또 대출도 받았으니까 그 이자도 내야 하잖아요. 월 이자만 못해도 약 150만 원가량. 거기에 각종 생활비까지 더해지니 점점 삶이 힘들어집니다. 강 씨가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경제적인 압박이라는 걸 인생 처음으로 겪게 된 거죠. 게다가 아내는 이런 정확한 사정도 몰랐고 일단 지금 집이 담보로 걸려 있으니까 여보 이거 너무 불안해 하면서 남편에게 빨리 대출금을 갚으라고 재촉합니다. 강 씨는 점점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자존감은 바닥을 쳤고 주식에 넣은 돈은 하루가 멀다 하고 뚝뚝 떨어집니다. 선배 후배들은 지금 연세대 졸업하고 다들 잘 먹고 잘 사는데 자기만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았죠. 그 작은 고시원 방에서 라면을 먹으면서요. 2014년 12월 30일 그는 고시원 생활을 청산합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일주일 후 새해를 맞이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5년 1월 5일 그날 밤 강 씨가 아내에게 여보 와인 한잔 할래? 평소 그녀가 좋아하던 술을 한 잔 건네요. 아내가 좋다면서 받아 마셨죠. 하지만 그 안에는 수면제가 들어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내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이 집에 있던 14살, 8살 두 딸 역시 곤히 잠에 들어있었습니다. 새벽 3시 강 씨가 노트를 꺼내서 유서를 남기기 시작합니다. 미안해 여보, 천국으로 잘 가. 나는 지옥에서 죗값을 치를게. 그리고 다른 직계 가족들에게도 메모를 남겨요. 제 통장에 남은 돈은 부모님과 장인 장모님의 치료비와 요양비로 써주세요. 이후 그는 자신의 핸드폰을 초기화했고 가입해놓고 있던 모든 SNS 계정을 탈퇴합니다. 그리곤 스카프를 들고 잠든 아내에게 다가갔죠. 이후 안방에서 잠들어 있던 막내딸도 같은 방법으로 살해합니다. 그러다 새벽 3시 30분 이 인기척을 느낀 큰딸이 잠에서 깨어나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딸이 아빠 나 배가 아파 라면서 나오게 되거든요. 아빠는 아무렇지 않게 딸에게 약을 건네는데 그건 수면제였습니다. 이후 그는 다시 큰딸이 깊은 잠에 빠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역시나 같은 방법으로 딸을 살해해요. 새벽 5시입니다. 강 씨가 집을 뛰쳐나와서 그대로 차를 몰고 충북 청주 대청호로 향하는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가족이 지난 연말에 가족 여행으로 왔던 곳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 직전에 아주 차분하게 119에 전화를 걸었죠. 내가 아내와 두 딸을 죽였습니다. 저도 곧 죽을 겁니다. 그는 자신의 집 주소와 또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호수로 걸어 들어갔죠. 하지만 이때가 겨울이잖아요. 막상 이 두꺼운 겨울옷 때문에 몸이 가라앉질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흉기를 손목에 갖다 대는데 그마저도 두려움이 밀려와서 실패로 돌아갑니다. 결국 그는 모든 걸 포기한 채 무작정 차를 몰고 이번엔 문경 쪽으로 향했어요. 한편 경찰은 지금 신고를 접수했죠. 빠르게 그 서초동 자택으로 가봤더니 시신 3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즉각 강 씨 휴대폰 신호를 추적했죠. 그랬더니 위치가 충북 청주시로 나옵니다.
바로 이때부터 검문 검색을 강화하면서 마침내 낮 12시 새 모녀를 죽이고 모든 걸 체념한 매정한 아버지 강 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시신을 부검해본 결과 세 사람 모두 경부 압박 질식사로 확인되었습니다. 목에는 스카프가 감겨 있었고 수면제인 졸피뎀 성분이 나타났어요. 다만 막내딸에게서만은 이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그리고 어린 8살이라 수면제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강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생활고로 인해 미래가 없다는 불안감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어요. 저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 전체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까봐 그냥 다 죽였다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물론 강 씨의 인생에 경제적 위기가 닥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정작 좀 더 자세하게 수사를 해보니까 좀 황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강 씨는 전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지 않은 듯 했어요. 왜 그러냐면 주식으로 손해본 금액 그리고 대출금, 여태 지출한 금액 모두 마이너스라고 보더라도 잊지 마세요. 이 사람한테는 서초동에 그 고가 아파트가 있잖아요. 이 아파트는 당시 평균 매매가가 11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 아파트만 팔기만 해도 이미 대출받은 5억 원 빼고도 6억 원의 현금을 손에 쥘 수 있어요. 게다가 강 씨 아내에게도 통장에 비상금으로 현금 2억 원이 있었고요. 양가 부모님 역시 경제적으로 넉넉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참고로 부부는요, 2사람 각각 고가의 차량까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범행 동기를 생활고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전 어쩌면 이게 약간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한테 기만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여기에 대해 심리 전문가들은 강 씨의 진짜 범행 동기가 상대적 박탈감이다 라고 추정했습니다. 보세요. 강 씨는 항상 중산층 이상의 집단에 소속되어 있었어요. 그 안에서도 한 번도 뒤처지지 않은 위치였고요. 어쩌면 그랬기 때문에 실직을 당했을 때도 절대 눈을 낮추지 않고 나 이런 회사는 안 가. 나 저런 회사에서 일할 바엔 그냥 차라리 주식을 하고 마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전히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비싼 차를 몰았고 비싼 강남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오랜 시간 속해 있던 그 강남 계급에서 떨어져 나가는 게 너무도 두려웠던 거죠. 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한 법률 전문가는 강 씨의 강한 자의식을 지적했어요. 실제로 실직을 한 이후에 아내를 제외한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았다고 해요. 심지어 아내에게조차 주식 투자의 진행 상황, 실패에 대해서는 비밀로 붙였고요. 그만큼 체면과 자존심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경찰 조사에서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에이씨, 내가 쪽팔려서 그랬어요. 나는 원래 남한테 손을 못 벌려요. 그놈의 체면 때문에 처자식을 다 죽인다고요? 이게 무슨 헛소리예요? 한편 또 다른 전문가는 강 씨가 이런 성격을 가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유년기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의 높은 기대에 부응해야 했고 실패하면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가 부모에게 어떤 대우를 받고 자랐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강 씨 아버지가 말하길 내가 경제적으로는 부족함 없이 키운 아들이다. 어쩌면 인생에 처음 겪어보는 위기에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한 게 아닐까 싶다.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다. 그는 한탄만 했을 뿐입니다. 이번 사건은 여타의 존속, 비속 살인 사건과 너무도 다릅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실패를 해보지 않은 유리 멘탈 엘리트가 예기치 못한 고난을 겪었을 때 얼마나 나락에 빠질 수 있는지 그걸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아직 이걸 끝내기엔 이르죠. 보통의 인간이라면 당연히 이런 일도 저지르지 않았겠지만 양심이 있다면 처자식 죽인 걸 굉장히 후회해야 하잖아요. 근데 경찰 조사에서 강 씨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나만 죽고 셋이 살게 되는 것보다는 이런 상황이 나아요. 이 말이 맞을까요? 당신이 뭔데 아내와 딸들의 목숨까지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수사 초반에 진짜 살해한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을 드러내지 않더라고요. 즉 이건 이 가족들의 인생 전체와 또 그들의 행복까지 모두 다 나한테 달려있다고 단단하게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그만큼 책임감이 강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만약 내가 실패하면 가족도 그냥 없는 편이 낫다, 죽는 편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건 글쎄요, 너무도 어리석고 이기적이죠. 검찰은 강 씨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어이가 좀 없는 게 분명 앞서 그 강에 들어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막상 사형 선고를 받으니까 생각이 좀 달라졌나 봐요. 갑자기 우울증에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형량을 줄이고자 했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평소 그가 기타의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다닌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이 범행 상당히 계획적이었고 이 사람이요, 이 강 씨요, 지능도 IQ가 150 이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우수 수준인데 이게 무슨 정신질환이야 지금. 범행 전후로 변별력이 떨어지거나 판단 능력이 저하될 가능성도 없어 보입니다. 결국 재판부는 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그는 항소했지만 원심은 유지됩니다. 한편 숨진 아내 이 씨는 원래 호텔에서 근무하던 장래가 유망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결혼을 한 후에 이 시가 쪽의 요청에 따라 일 그만두고 가족을 부양하는 데 전념했어요. 평소에 굉장히 근검절약하는 성격으로 남편이 주는 생활비를 다 아껴서 2억 원의 예금을 따로 모아뒀을 정도죠. 자녀들 역시 별다른 학원에 다니지 않고도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예의도 바르고 친구들과 교육관계도 원만했고요. 재판부는 강 씨가 그런 아내와 딸들을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소유물로 봤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자기를 이 가족 구성원들 중에 절대적인 우위에 있는 존재로 여긴 거라고 판단했죠. 그런 와중에 특이한 건 가족에 대한 연민을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내와 이 두 딸을 살해하는 데 걸린 시간이 겨우 1시간 남짓입니다. 그리고 도주하고 어쩌고 진짜 이 모든 사건이 12시간 안에 벌어졌어요. 더 참담한 건 스카프가 이제 범행 도구인데 이 살인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스카프를 목에 감아 힘껏 잡아당겼거든요. 근데 숨이 어느 정도 끊어진 후에도 스카프를 계속 강하게 묶어뒀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확실한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정작 자기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가 무섭다고 포기했죠. 굉장히 대조되는 모습이에요. 좀 아이러니했고요. 물론 이런 잔혹성과 냉정함 때문에 사형을 고려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기존의 전과가 없고 또 피해자 이 씨, 그러니까 아내 측 유족들이 한때 다 가족이었지 않냐, 선처를 원한다, 이걸 참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4년 현재 그의 나이는 57세, 여전히 교도소에 복역 중입니다. 이 사건에서 무엇보다 무서운 건 강 씨에게 생명 존중이라는 기본적인 도덕성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가장이 가족들 먹여 살리고 책임지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그들의 생명을 다룰 권리는 없는 겁니다. 근데 끝까지 자기만 생각하는 이 자세가 전 너무 꼴보기 싫어요. 강남의 고급 아파트, 거액 연봉, 좋은 차, 그리고 알량한 자존심. 그 어느 거 하나 포기하지 못하고 대신 가족의 생명을 가장 먼저 포기했으니까요. 쪽팔려서 가족을 부겼다고요? 이렇게 어처구니 없고 한심한 가장이 어디 있을까요? 그의 손에 무력하게 세상을 떠난 아내와 두 딸이 너무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